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제 시청해 주시는 공주님들 함께 할 수 있어 더더 영광이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헤지펀드는 한국 경제에 어떤 빈틈을 노리고 있는가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저금통처럼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 한국이 조졌다라는 말로 한 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게 최근 한국 시장이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영상은 그만큼 앞으로 일어날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그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읊어볼 거예요. 잘 들어두시고 머리에 잔상을 남겨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뷰를 확실하게 잡고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 그런 아이디어로 확립하는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주식공주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번 내용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 영상을 찍기까지 걸린 시간이 한 4일, 5일이 걸린 것 같아요. 4일이 걸렸네요. 왜냐면 2024년 12월 10일에 코스닥이 이제 5% 올랐을 때 영상을 이제 올리고 그 다음부터 11일, 12, 13, 14 지금 현재 토요일 새벽 3시 50분이니까요. 네, 이제 4일 만에 영상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장 폭락 폭등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쪽이든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모든 예측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많은 예측을 양산하는 모든 사람들은 틀릴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누구나 예측하고 누구나 쉽게 틀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 또한 틀릴 수 있다. 저는 제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맞기도 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답이다. 누구나 정답이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의 상황이 벌어지든 상관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항상 현금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익률 게임을 하지 않고 수익금 게임을 하기 때문에 유리한 수익률이 나올 때 더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익률은 조금씩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이 이어질 경우 수익금은 더 커지게 되죠. 그죠? 즉 불리한 포지션에서 애초에 큰 비중이 들어가 있지만 않다면 그럼 폭락이 오게 됐을 때 유리한 포지션이 아닐 경우 빠르게 스톱 실행을 해서 포지션이 작은 손실금만 노출되게끔 하면 그리고 나선 현금화가 된다면 사실상 폭락에 현금이 묶일 이유는 없어요. 더 떨어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지불 능력 우위가 형성될 것이고 다른 투자자들과의 시속 게임에서 유리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대목은 특히 투자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에요. 근데 혹자는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폭락하고 다시 오르면 어떻게? 포지션만 터지면 손해 아니냐? 라고 말이죠. 근데 맞아요. 맞긴 한데 가치 투자로 기업과 끝까지 가는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스톱을 실행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하물며 가치를 논했던 코인테크랑 NC소프트랑 이스페타시스가 있는데 NC소프트는 스톱이 좀 여유로운 편이었고 코인테크랑 이스페타시스는 스톱이 굉장히 빡빡한 형태였죠. 세 개 다 가치에 대한 논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스톱을 실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하물며 가치 투자는 아니더라도 가치를 보고 투자하더라도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만 떨어지는 종목을 할인한다 생각하고 더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가치 투자가 아니라 개가치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도 불명확하고 쓰레기 깡통 기업에다가 주주 가치 희석을 시키고 보유한 기업의 이익은 계속 줄어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회사가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없을 만한 회사나 주주를 뒤통수 칠 만한 회사에서 발생할 결과는 큰 손실이나 혹은 파산일 겁니다. 재수 좋게 터지는 걸 가지고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 대비 이익은 매우 작아질 수 있다는 거죠. 파산이라는 위험이 따르니까. 그래서 저는 폭락과 폭등은 어떤 경우는 상관없다 말씀드렸고, 제가 포지션이 터지고 올라가도 걱정을 안 한다, 매수할 거다. 어차피 좋으면 비싸게 사면 되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기업 자체에 집중하되 좋은 종목들 투자처를 발굴해 두되 시장의 일부 혹은 전체의 유동성이 살아나 시세가 돌아서기 시작하면 저는 얼마든지 제가 허용한 선 이상에서 손절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익절을 낸 이후에도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제 이 거시적인 뷰가 유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가치에 근거해서 매수를 하는 인베스팅의 행위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싸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추세를 추종하는 트레이딩 행위의 어느 영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팅과 트레이딩의 중간 어딘가쯤에 위치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요. 이미 대응이 무의미한 분도 계실 거고 시장의 그림이 아예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제 관점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해서 막연하게 불안만 하신 분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거시적인 뷰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말도 맞아요. 네, 뷰를 활용하면 좀 더 베팅의 확신을 가지고 뚝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뭐 NC소프트나 저는 코인테크를 아직 직접 베팅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랑 NC소프트는 둘 다 직접 베팅을 했죠. NC소프트는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수익이 났어요. 근데 빠따지를 강하게 휘두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비중을 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근거가 이렇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꼭 분석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감을 믿고 나는 베팅을 하겠다.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빠따지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말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에서 감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과연 얼만큼의 좋은 결과를 냈을까? 그리고 근거나 확신이라는 게 근거에서 기반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었는가는 증시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이제 가장 큰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혹은 그 큰 흐름과 역행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요. 투자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거기에서도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해지가 된 게 역행일 것이고 이제 큰 흐름과 이제 일치하는 흐름으로 이제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 정책과 정방향을 가는 건 결국 추세를 따라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정부 정책의 그 역방향 발상을 해서 악재인 상황이 되려 반사이익을 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요즘 주식 투자자들이 한 말이 해지주다 이런 시장에 역행을 하는 주식이다라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류를 동행하는지 역행하는지 알고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저는 100%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투자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둬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파산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파산하면 돈이 없어집니다. 재기가 불가능해져요. 사실 파산은 0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구하는 전략에 따라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추구하는 전략에 따라서 전체 자산의 일정 폭이 내려가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겁니다. 전체 자산의 뭐요? 일정 폭이요. 일정 폭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년간
100%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신데 자산이 이미 50%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10년간 100%라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10년간 파산 상태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최대 위험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확정된 손실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비중과 총 자산의 위험이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손실금은 확실하게 정하시라. 한 번 더 명심하세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읽더라도 잘 읽게 게임을 할 선수가 되셔라 라는 겁니다. 야구에서 홈런왕만 팀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100% 타율이 존재하는 야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포커 플레이에서 똑같습니다. 100% 확률로 플레이하는 포커 플레이어도 없습니다. 타율 그리고 확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확률을 뭐 해야 된다? 확률은 반복 시행하셔야 돼요. 이거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 나는 손실금을 100만 원으로 할 거야. 자산이 500만 원인데 그러면 좀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병신이에요. 이런 표현 하면 안 되지만 병신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자신이 5번의 시행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리고 조물주가 그 사람한테 대단한 그 쇠복을 넣어 주셔가지고 통통통통 5번 안에 계속 수익이 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럼 대박 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요. 전체 자산, 그러니까 전 재산에 이거를 이렇게 베팅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투자 시장이나 이런 데 뛰어들어가지고 처음에 얼마 없는 돈을 그냥 전체를 다 걸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아먹기도 하고, 그죠? 물론 저도 병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웠어요. 젊을 땐 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외인들이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겠지만 저는 이 외국인들의 정체는 헤지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헤지펀드가 한 국가를 공격해서 큰 성공을 이뤘던 사례를 떠올리라면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영란은행 사태가 있다고 봅니다. 파운드와 폭락 사태가 1992년에 일어났죠. 이 1992년도 이제 이거 주범이 주범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누가 이제 주체해서 이 사태를 이끌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딱 떠오르는 분도 있고 안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영란은행 파운드화 사태는 꽤 유명하지만 이 본질적인 내용의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거는 영란은행의 이 헤지펀드와의 싸움인데, 자, 딱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짜잔. 이 위에는 드라켄 밀러라는 인물이고요. 아래는 조지 소로스라는 인물이에요. 저는 두 분의 내용들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실제로 이제 조지 소로스의 책 같은 경우에는요, 절판된 것들은 웃돈 주고 사서라도 이렇게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조지 소로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들은 파운드화 폭락 사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제 한국의 빈틈을 노릴 만한 인물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이제 영란은행 파운드화 폭락 사태를 설명드리긴 해야 돼요. 영란은행 파운드화 폭락 사태 이해. 이거 바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유럽이 ERM,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 영국이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파운드화는 마르크화, 독일 화폐죠. 이 독일 화폐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가 6% 밴드 내에서 움직이도록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ERM에 가입해서 유지가 되려면. 네. 근데 여기서 변동성이 벗어나면 영란은행이 직접 개입해서 파운드화 가치를 픽스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영란은행이 직접 개입해서. 당시 1파운드의 가치는 2.95 마르크라고 하죠. 서독일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뭐냐면 이때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서독은 잘 사는 상황이었고 동독은 좀 못 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가 1파운드가 뿔마 이제 6%니까 실제로는 이제 2.733에서 이제 3.127 마르크화 정도가 이 가격 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넘어서면 영란은행이 파운드화를 더 풀어서 평가 절하를 해준다던가 파운드 절하를 해준다던가 또는 더 조여서 파운드 절상을 해줘야 돼요. 예, 그게 ERM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좀 전에 말했지만 1990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고 이때 동독은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서독은 그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결국 동독의 그 천문학적인 인프라 개발 투자금은 서독에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독일은 막대한 통화 발행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파운드화의 가치는 마르크화의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마르크화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이 결국 마르크화 가치를 떨어뜨렸으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1파운드에 이제 뭐 1마르크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러면 영국은 이거를 또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파운드화를 풀어줘야죠. 그죠? 자기네들의 그 가치를 풀어줘야 되니까, 낮춰줘야 되니까, 절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대1이 다시 1대 2.73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막대한 통화 발행을 진행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독일 국민 정부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싫어합니다. 뭐, 이거는 자기네들의 그 국가적 오명을 남겼던, 그리고 이제 국민적인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세계적인 상처를 남긴 그 인물 하나 때문인데, 바로 히틀러 때문이에요. 히틀러 등장이 왜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진짜 말라 죽게 생겼었어요. 매일매일 그 아버지들이 자식과 와이프, 그 가장들이 그때는 이제 광부로서 일하고 뭐 하지만 그 어떤 돈들로도 제대로 된 끼니 하나 제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도했다가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국민들이 말라 죽었으니 그 결과가 전쟁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독일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독일은 마르크와 이제 절하 상태가 멈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독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독일은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고 미친 듯이. 2년 동안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르크화 금리 인상 횟수를 10방 때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5방씩 따다다당 때린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21년, 최근 아니죠. 이제 3년이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어땠나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하면 영국이 좀 잘 방향을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국은 방향 선택을 실패했습니다. 초기 영란은행은 마르크화에 맞춰서 같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화가 올라가니까 절상되면 파운드화 절상을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영국 경제는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GDP 경기가 그냥 침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GDP가 그냥 박살나고 이건 영국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1990년도 베를린 장벽이 이제 붕괴되고 통일이 돼서 경제가 화랑이 돼야 되는데 되려 GDP 성장률이 꺾여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경제였죠. 실업률도 10%를 초과했습니다. 초과. 근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늘었어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실업률 10% 초과해버렸죠. 그때 이제 대규모 일자리 이제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이게 또 영향을 줘가지고 제조업, 건설업, 대규모 일자리가 또 한 번 더 감소를 해버리는 참 이런 안타까운 그 부정 피드백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독일의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 독일은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서 동독의 경우는 황량한 땅에 쌓아 올릴 것이 많고 뭐 유입된 저렴한 인력들까지 퍼져 있어서요.
기업과 국가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돈잔치 하는 겁니다. 당시 돈잔치예요. 돈잔치. 근데 영국은 경제가 어땠을까요? 고여있죠. 근데 여기서 금리만 인상하게 되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산성은 줄어든 거예요. 예. 그 결과가 가파르게 경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던 거고. 예. 차라리 이때 이것도 병신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ERM 탈퇴했어야지.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탈퇴했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미 이때부터는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예. 뭐가 경제가 문드러지기 시작했어요. 영란은행은 떨어지는 파운드화의 이제 가치를 인위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거였어요. 뭔 소리죠? 금리 인상을 했는데 왜 떨어지는 파운드? 왜냐면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보시다시피 영국 경제가 개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파운드화를 자체 매입했습니다. 영란은행이 과연 이게 근데 이게 시장의 힘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앞전에 이야기 들어보시면 떨어져야 할 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막은 거예요. 예. 자, 이건 아주 큰 빈틈이에요. 아주 큰 빈틈. 너무나도 큰 빈틈. 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시장 개입이 저는 정부 개입이라 생각해요. 근데 언제? 저는 분명히 합리성과 이제 배척되는 그런 판단,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의 자존심, 뭐 실리주의적이지 못함,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은 결국 이제 큰 빈틈, 그냥 거의 뭐 그냥 뚫어버린 거죠. 구멍을 왕빵만한 구멍을 뚫어버린 건데 이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드라켄 밀러랑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이 두 인물이 영란은행의 빈틈을 봐버린 겁니다. 아니 영국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한 거죠. 독일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 인하를 할 게 아니라면 영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ERM을 탈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와 드라켄 밀러는 독일은 어떻게 할 거다? 한번 줘볼게요. 독일은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헤지펀드가 본 빈틈이죠. 독일은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어. 1번. 그 다음 영국은 경제 침체가 되어 있어.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독일은 그 히틀러의 공포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영국은 고인물의 문제라고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란은행은 파운드화 절상에 힘을 쓰네? 병신이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소로스 그리고 이제 밀러는 막대한 파운드화를 빌렸어요. 파운드화를 엄청 빌렸어요. 파운드화를 계속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마르크화를 사버렸어요. 왜?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질 테니까. 독일 마르크화 가치는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시장에는 계속 파운드화가 풀리고 마르크화는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현상인데 그 현상에다가 휘발유를 붓는 게임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영국이 진즉 낮춰가지고 그 1파운드가 2.95 마르크가 아니라 뭐 사실상 이제 1파운드당 좀 더 낮은 마르크 한 뭐 1.8 뭐 이렇게까지 낮춰질 수 있었다면 파운드화 폭락과 영국 경제의 문제가 크게 드러나진 않았을 겁니다. 논리상이라면은 1파운드의 가치가 원래 2.95 마르크 하잖아요. 한참을 내려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영란은행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시장을 뻑인 겁니다. 단기 금리가 10%까지 인상되면서 파운드화 가치 방어하는데 헛발질을 하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나 드라켄 밀러 같은 이들이 베팅을 했고 그 베팅 소식을 듣고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우후죽순 따라붙어서 영란은행을 개패듯이 두들겨 팬 거죠. 재난이 온 거예요. 그때는. 이게 바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영란은행은 방어를 실패하고 ERM을 결국 탈퇴하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네. 그때 같은 경우에
정확히 파운드화가 하루 만에 19% 폭락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 풀리는 파운드 족족 다 사서 베팅을 때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제 화폐는 레버리지가 이제 10배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루 만에 190%가 뭉개진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고작 하루 만에. 예. 근데 이 하루아침에 이게 19%가 그냥 떨어져서 190%의 이제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대출 레버리지 자기 자산이 막 100이에요, 100. 근데 그거를 뭐 300까지 이제 끌어올렸다고, 120까지 끌어올렸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90%가 수익이 나버린 거잖아요. 1.9배가. 그죠? 그러면은, 자, 1.2에다가 2.9를 더하면 총자산이 된 거죠.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이제 그 0.2는 빼줘야죠. 그 대출의 거니까. 레버리지는 총자산, 그러니까 전 재산에 플러스 20%만 더 레버리지 끌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랬을 때는 하루 만에 328%의 자산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바로 헤지펀드들이 노리는 아주 큰 빈틈이에요. 세계 패권국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고한 영국의 뭐 초라한 패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진짜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또 중요한데, 중요한 건 아셔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뭐냐면 영란은행은 무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네. 영국 정부는 정말 병신이 아니에요. 가용 가능한 수를 모두 썼어요.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같은 이제 기축통화국 이게 아니라면 이 정부라고 해서 이 자본시장에서 절대적 자유 없어요. 네.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물며 미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부채 비율에 발목 잡혀 있고 국채 미달이 나면 어쩌나 이렇게 막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외 국가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자, 세 가지만 딱 명심합시다. 네, 세 가지. 근데 파운드와 폭락 사태에서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뭔가 정부가 헛발질을 잘못해서 혹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쌓여 있었던 뇌관이 드러나게 되면은 조지는구나. 사실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세상엔 그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명심하세요. 빈틈이 명확하면 그 빈틈은 세계 투자자에게 오픈되어 있는 시장일수록 공격받기 쉽습니다. 자, 이게 파운드화 정책 부실함이죠. 두 번째, 최악의 경우는 일어난다, 아니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영란은행은 최악을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못했다? 그죠? 그래서 소로스, 밀러 같은 이들은 최악을 생각해둔 베팅을 실행했죠. 실패해도 이들은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익스포즈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이 알게 되는 세 번째는 군중심리의 힘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 영란은행의 파운드와 폭락 사태는 소로스, 밀러의 공격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만 이들이 이제 그 나름 그 헤지펀드의 스타이고 메이저다 보니까 다른 헤지펀드들이 따라서 베팅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파운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도 같이 때려버린 겁니다. 네. 이 군중심리의 힘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해서 결국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일어난다. 아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게 뭐죠? 첫 번째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요. 제가 일단 그 2편으로 또 돌아올 거예요. 바로 이제 연달아서 올릴 건데 일단 주식 공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밌을 거예요. 꼭 들어주세요.